의원께는 어떻습니까? 뭐 기분이랄까요, 또 심정이랄까요, 득이만만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제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더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보수 측이랑 국민의힘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입법권에 이어서 행정권까지 독점하게 되면 뭐 더 이렇게 독주할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기존에 우리가 이번에 대선 누가 보나 내란 심판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국민과 내란 세력 간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 내란 종식하고 국민 통합하고 민생 회복하는 도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도구로서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 국민적인 심판에 또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그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에서 무덤 같다, 황당무계하다, PC도 없다, 프린트도 없다. 근데 이 논란이 왜 벌어진 겁니까? 보통 인수인계를 하고 어떤 사무 또는 기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인수인계가 되어야 할 텐데 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뭐 실제로 그 선발대로 한 80여 명이 먼저 들어갔는데 통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뭐 프린터 뭐 컴퓨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주조차도 없어서 뭐 결제 도장 뭐 찍지 못할 정도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어도 국정은 계속 지속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정과 관련된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전부 다 복귀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정과 관련된 인수인계 받을 대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건 대단히 고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이제 윤석열 정부와 관련돼서 뭔가 숨기려고 뭐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죽하면은 뭐 무덤 같다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뭐 다른 그거 관련돼서 뭐 그 전에도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제 변명을 좀 하던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그 공무원들이 다 복귀해서 다시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 내려서 다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번에 인수인계에서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김현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본인이랑 신뢰관계가 오랫동안 같이 일해서 뭐 능력이라든지 이런 신뢰관계 형성되어 있는 검증된 인사를 좀 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해야 될 것이 시대 정신이 세 가지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내란을 빨리 종식시키고 사회 통합시키고 민생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려면 이 여야 간의 소통이나 또는 뭐 협치나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무적 그 감각 그리고 풍부한 정치 경험 그리고 이제 전략통이잖아요. 누가 당내에서 전략통으로 통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겸비한 그래서 정치인 출신의 이제 국민들을 대의해 봤던 경험 있는 정치인 출신이 내각을 잘 통할하고 그 여야 관계들을 잘 조율하면서 국정을 잘 뒷받침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그 김민석 총리 지명자가 그 전에 당내에서 보면은 총선 때에도 상황실장을 맡아서 총선을 전체 주도도 했었고 또 이번 대선에서도 또 총괄 그 선대위원장 맡아가지고 전체를 잘 리드를 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관료 출신들을 많이 중용했잖아요. 그때와는 지금하고는 이제 해결해야 될 주체라든지 또는 신속성이나 정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요구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의 임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사검증 하다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할 것이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도덕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좀 할 것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 통해서 검증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느 정도 소명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도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하준경, 류덕현, 문진영 이제 주로 이제 학자진들입니다. 상당히 조세재정연구원에서도 일을 맡았고 상당히 전문가들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까? 어떤 경제 정책의 방향을 어디 쪽으로 잡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단은 그 관료랑 그 전문성을 가진 그 교수들 간의 조합이죠. 조합인데 그 교수 출신들 수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적인 학자들로 다 좀 알려져 있고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좀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그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금융위 부위원장하고 기재부 차관을 지냈었는데 그분이 민간 회사에서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또 제 경험도 이제 쌓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분의 그 이제 그 수석 정책실장과 수석들의 조합은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가 경제를 성장을 좀 많이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쪽에 좀 성장과 관련된 방점에 좀 찍고 그다음에 민생이나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의 그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던 그런 그 분들로 지금 구성이 됐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너무 비판할 게 없으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좀 과도한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오히려 아니고? 기자분들에 대한 그 존중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 것인데 그렇게 반대로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언론에 대해서 네. 이렇게 소통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오히려 특정 언론을 배제시키고 뭐 전용기에 탑승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편파적인 언론관을 갖고 있었던 게 오히려 문제이지 지금은 예. 뭐 매일 브리핑도 하면서 이렇게 언론 친화적인 그 방식으로 좀 바꾸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죠. 약간 그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인사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게 뭐냐면 우리 당내에서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것은 이분이 뭐 평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단지 검찰 출신 특수부 검찰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조국 그 민정 전 수석의 또 그 검찰 출신 아닌 분이 민정수석 맡아서 또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검찰 조직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또 반대의 시각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리고 이분이 특수부 검사이지만 검찰 내에서의 평판이 상당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그 이재명 그 대통령께서 그 의원들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입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입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 개혁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 소통 그 검찰 내에 이런 소통들을 또 할 적임자로서 소통을 잘 한다라고 하면 그런 개혁에 대해서 저항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고 그런 식의 역할들을 맡기기 위한 인사였다라는 설명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정부가 했던 고집적인 그런 그 인사라고는 좀 약간은 좀 그 관점이 틀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시기가 아주 늦어진 것도 아니고 뭐 며칠 상간에 다 통화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과도 했고 또 일본 총리와도 한 것인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뭐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는 언급을 하지도 않으면서 신뢰 구축을 통한 그 잘 분위기를 리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만 이제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다음 달 6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거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는 그것도 양국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합의하자라고 양국 간의 그런 그 상호주의 그 언급도 이제 하면서 그런 그 조정은 잘 하셨다고 저는 보여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5일 날 G7 그 정상이 참석하니까 그때 통해 가지고 뭐 다자 회의 또는 양자 회담 등 통해 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그거는 우리 김건 의원께서 외교관 출신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대만 간의 그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라고 명확하게 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그건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김현정 의원께 이 국민의힘 사항을 여쭤보는 것이 상당히 좀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김 의원이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지금 국정 운영을 할까 여기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왜 지금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 보시는지? 저는 계속 당권 투쟁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내용들은 상당히 좀 혁신적인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그 1인 비대위원장 체제 아닙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하고
그 발표하고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태도인지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6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원내대표에 출마한 출마하려고 해자되고 있는 의원들 몇몇을 보면 대부분 또 친윤계 의원들 일색이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그럼 다시 친윤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또 다시 도로 이제 친윤당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은 차치하더라도 그건 그대로 그 국민의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에 이어서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것도 임기도 6월 말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안을 한다라든지 하면은 반발이 좀 덜했을 것인데 얼핏 제가 언론 보도나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지금 살펴보면 9월 초에 그 전당대회 열어서 당대표 뽑는다는데 그때까지 본인이 할 것처럼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리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친한계에서 그 주장하는 내용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다는 그런 그 인상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권 경쟁이 한 축인 또 친윤계 의원들이 당연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 16일 날 정상적인 프로세스라면 16일 날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원내대표가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은 겸직 가능한데 예. 또 겸직하거나 또는 아니면은 뭐 새로 임명해서 그 새 당대표를 뽑는 그 프로세스로 가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같은 당이라서 네. 제가 그래서 예. 김민정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누가 됩니까? 제가 그 다선 의원한테 들었거든요, 국민의힘. 예. 김도부 의원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들을 때는 다른 의원들이 해제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더 다른 의원들이 같이 추가되긴 했는데 뭐 틀릴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여당이세요. 책임 있는 발언을 하셔야 돼요.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자, 그다음 저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12일 날 우리가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처리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데다가 헌법 제 84조에 있는 그 대통령에 대한 재직 중에 불소추 특권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라는 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이미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그 뭐 법조계의 중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된 만큼 국민 주권으로서 유권자들 국민들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는 게 지금 맞는 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